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6호 태풍 카눈이 내일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기경보 수위는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됐습니다. 네,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오늘 10시부터 잼버리 대원들의 철수가 시작됩니다. 버스 1000여 대를 동원해 수도권으로 이동합니다. 일본 언론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8월 하순 이루어질 것이 유력하다고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한미일 회의 후에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갑을 크게 여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지만 소비 심리 위축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코로나 재유행 조짐, 잇따른 흉기 난동 등이 악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호 태풍 카눈이 모레 10일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눈은 현재 일본 가고시마현 남쪽 350km 해상에서 우리나라를 향해 지금 북상 중입니다. 목요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한 뒤에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사실상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최원희 기자입니다. 나무가 거세게 흔들립니다. 편의점 음식들은 동이 났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은 오키나와현을 지나 현재 가고시마현 남쪽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은 970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초속 30m인 강급 규모입니다. 기차를 탈선시킬 정도의 강풍이 부는 셈입니다. 기상청은 카눈이 목요일인 오는 10일 오전쯤 경남 통영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관통해 북상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풍 반경이 350km인 만큼 전국에 강풍과 집중호우를 몰고 올 걸로 예상됩니다. 상륙 당시 남해안엔 순간 최대 초속 40m, 내륙에도 35m의 강풍이 몰아치고 9일과 10일 이틀 동안은 강원 영동엔 최대 500mm, 경상도엔 300mm의 집중호우를 뿌릴 전망입니다. 태풍에 유입되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와 그리고 지형의 효과가 더해지면서 동쪽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상청은 금요일인 11일 오전까지 태풍의 영향이 이어질 걸로 전망하면서 특히 해안가 저지대 침수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자, 그런데 걱정스러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태풍의 경로, 이동 경로가 첫 번째입니다. 태풍 카눈은요, 지난 2012년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태풍 산바처럼 한반도 중심부를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특히 카눈이 이동 속도가 느려서 한반도에 오래 머물면서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어서 김보건 기자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해안가를 집어삼킵니다.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되고 자동차는 뒤집힌 채 버려졌습니다. 2012년 9월 이재민 3,800여 명, 파손 차량 2,000여 대 등 총 3,6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남긴 태풍 산바의 상처입니다. 모레 상륙하는 카눈은 산바처럼 한반도 중심부를 관통하며 이동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카눈은 산바보다 강도는 낮지만 이동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서 한반도에 오래 머물며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태풍이 빠르게 움직이려면 이동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줘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대기 상하층을 장악하며 바람이 거의 불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카눈이 한반도 내륙 직전에 덩치를 더 키울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남해안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 2도가량 높아 다량의 수증기가 태풍의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오랜 장마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이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어제 오후 인천에서 시간당 9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서 호우 경보가 발효됐다가 2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도로와 빌라, 지하가 침수되는 등 이 총 1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까지 내륙에서 시간당 60mm의 소나기성 비가 내리겠다면서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 3만 6천 명이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버스 1000여 대에 나눠 타고 수도권으로 이동합니다. 전라북도가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게 되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대피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행정기관과 민간 교육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안전한 숙소를 제공하고 지자체 관광과 교육 프로그램을 접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잼버리를 준비하던 공무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갔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불필요한 출장은 물론 뮤지컬 관람과 와인 시음까지 출장인지 관광인지 모를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이 229m, 아파트 13층 높이의 대형 선박이 물살을 가릅니다. 선상 수영장이 있고 객실 750개, 탑승 승무원만 750명에 달하는 호화 크루즈선입니다. 주로 대만과 일본 오키나와 인근을 오가는 관광선인데 2019년 12월 부안군 공무원 6명이 이 배를 탔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홍보가 목적이었는데 출장 대부분을 선상에서 보냈습니다. 새만금이 잼버리 유력 후보지로 선정돼 본격 유치전이 벌어진 2015년 9월 이후 잼버리를 이유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공무원들이 제출한 보고서는 96건이었습니다. 이 중 전라북도가 55건, 부안군이 22건으로 전체의 80%에 달했습니다. 2016년엔 부안군 공무원들이 잼버리 대회와 무관한 캠핑카 여행을 다녀온 뒤 보고서에 캠핑장 조성 방안을 연구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부안군 공무원 4명의 출장 일정도 프랑스 몽마르트 포도축제, 와인 시음 행사 등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박물관과 뮤지컬을, 프랑스에서 에펠탑과 야경을 즐긴 뒤 출장 보고서엔 잼버리 유치 홍보가 목적이었다고 썼습니다. 이거는 순수 군비예요. 관광부처에서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전라북도 세계 잼버리 추진단도 2018년 5월 잼버리 성공 개최 사례를 조사하겠다며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방문했는데 두 나라 모두 잼버리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잼버리 대회 준비 부족 논란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남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잼버리를 유치했다는 여당의 주장에 야당은 박근혜 정부 때 확정된 사안을 두고 남탓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가에서 복귀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잼버리 준비 미흡을 인정하면서도 문제의 시작은 대회 유치가 확정된 문재인 정부라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2017년 5월 처음 열리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새만금 잼버리를 언급할 정도로 애정을 쏟았고 잼버리 개최 후보지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9월 새만금으로 선정됐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국제유치전에서 제25회 개최지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선 진행 중인 대회를 엉망진창이라 표현하며 자학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잼버리 대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것이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30분 뒤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선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정부 때 확정됐는데 대통령과 여당이 이제와 남 탓을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잼버리 대회는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서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국제 행사입니다. 전임 정부 탓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낙연 전 대표 등 친문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평창 올림픽을 8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 성공적 개최를 이뤘고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토록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하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여야 모두 잼버리 준비 부족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잼버리 대회 조기 철수가 결정이 됐죠.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여야 대표들 리포트에도 보셨습니다만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잼버리가 아니라 세계적인 걱정거리 대회가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미 폭염은 예상됐던 것이고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돕기는커녕 도리어 문제를 더 확대시키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2023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것은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입니다.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자신들의 과거 실정부터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남 탓하고 있습니다. 남 탓한다고, 전임 정부 탓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연속해서 들어보셨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정치권에선 전 정부와 현 정부 간의 책임 떠넘기 공방 거듭되는 양상입니다. 먼저 노 주필께서 보시기에 저 양 대표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뿐이 아니라 아마 저 얘기를 들으시는 모든 국민들 참 한심하다, 한숨 쉬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정치적 책임 공방을 할 때입니까? 일단 그래도 남은 일정이 있으니까 좀 파행을 걷긴 했지만 이 행사 잘 마무리하도록 서로 아이디어를 내서 예. 협조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그죠? 예를 들면 비유하자면 손님을 집에 초대해놓고 손님이 거실에 앉아 있는데 부부가 안방에서 싸움하고 있으면 그 손님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하지 않을까요? 정말 창피합니다. 정말 창피하고 예. 행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 내고 힘을 합치는 게 우선이다. 할 말 많지만 하지 않겠다. 나중에 행사 끝나고 얘기하자. 이렇게 하는 게 성숙한 모습 아닐까요? 예.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국민들이 만약에 매를 들어야 한다면 모두에게 때릴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5년 동안 전임 정부 뭐 했습니까? 그 현 정부 1년 3개월 집권하고 나서 뭐 했습니까 도대체? 이 모두가 지금 총체적 난국, 총체적 부실이라는 게 국민들 보는 그런 눈인데 거기서 서로 책임 떠넘기게 하면 뭐 책임이 면해집니까?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마무리하도록 잘하자. 지금부터 우리 입을 다물겠다라고 정치권이 오늘 아침부터 선언했으면 참 국민들 보기에 좋겠다. 그나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노주필께서 그 여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여야 모두 책임 피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다. 이런 지적은 여러 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공방을 좀 자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더라도 나중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해결할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익과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예.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정적에 피해를 입히는 것 예.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과도한 비난과 비판은 문제 해결을 위한 비판은 좀 다른 것이다. 그것을 구분해가지고 받아들이는 쪽도 이게 과도한 비난은 좀 무시하고 다음으로 좀 미루더라도 예.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한 비판은 빨리빨리 받아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예. 책임 있는 집권 세력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뭐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좀 현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 뭐 양쪽에서 비판을 해주셨습니다만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고개를 갸우뚱할 일들이 많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당은요. 1,000억 원이 넘는 잼버리 예산이 상당 부분 불필요한 용처에 쓰였다. 이런 의혹도 좀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하게 따져봐야 할 사안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조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앞으로 행사가 끝나고 나면 예. 뭐 감사원 감사부터 시작해서 뭐 필요하다면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해서 예. 책임을 지울 사람들은 책임을 지어야겠는데 예. 뭐 앞으로 이런 비슷한 행사들이 또 열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 엑스포도 추진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과연 이 지방에서 열린 행사에 국가적 관심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중앙 정부가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뭐 하겠느냐? 지금 총리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사실 지방에서 열리는 행사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문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것도 좀 찬찬히 검토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죠. 당연히 뭐 감사나 수사를 해서 뭐 또 행정적, 법률적 책임을 지우는 그런 일도 있어야겠습니다만 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것도 반면교사로 삼을 일도 조금 예. 충분히 검토하고 조사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 수사 이런 것도 지적을 해줬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리포트에도 봤습니다만 90번이 넘는 해외 출장 그것도
연관성이 없는 것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서 고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감사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죠. 예. 작게는 시의회, 도의회, 그다음에 국회, 감사원, 네. 그리고 수사기관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처음에 어떤 기획에 맞는 예.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성과와 이어지는 과정이었는지 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뜯어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예산은 네. 적절하게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공무원의 어떤 예산 남용이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그 국민들의 정서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그 가서 배우기 적절치 않은 곳, 예를 들어서 잼버리 개최를 위해서 가는데 개최를 하지도 않은 국가들, 그러니까요. 스위스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곳을 간 것에 대한 해명은 또 따로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무리 연계 프로그램들이 어떤 메인 행사에 예. 붙여져야 되는 거지만 과연 와인 시음 행사라든가 크루즈 이런 것들이 네. 연계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획돼서 가서 경험을 해보고 예. 실제 연계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 성과들이 쓰여졌는지 이런 부분도 철저히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상일 전 대변인도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적절한 곳에 투입되지 않은 모습들이 지금 취재 결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누가 책임을 어떤 식으로 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장 많은 예산이 쓰인 게 공무원 예산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인건비. 네. 그러니까 공무원 인건비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행사를 어떻게 잘 치를 것인가 하는 그런 관심보다는 예. 어떻게 하면 관련 공무원 조직 늘리고 공무원 수당 늘리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네. 아까 얘기하셨지만 관광 어디 갈 것인가 하는 이런 쪽으로만 관심 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분명히 예산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 다 지침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이 정말 가장 작은 단위에서 부안군이라든지 전라북도라든지 이런 단위에서부터 야말로 견제와 균형이 없었다는 예. 그런 얘기밖에 될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 조직이 정말로 돌아갈 그런 조직이었는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명의 공동위원장이 있고 집행위원장이 있고 따로 노는 조직이고 네. 집행위원장은 전라북도 지사가 하게 돼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은 사실 전라북도에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예산도 부족하고 예. 조직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예. 이런 상황에서 국가 중앙정부가 어디까지 관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도 네네. 이런 기회에 좀 재검토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죠. 감사와 수사 아마 일 잘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감사 수사가 따라와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 신우이의 폭로와 관련한 논란에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10일로 미뤄진 혁신안 발표 후에 혁신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십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휴가 기간 김은경 위원장 노인 폄하 발언 논란에 침묵했던 이재명 대표가 복귀 첫날 유감을 표한 건 김 위원장 관련 논란이 당에 부담을 준다는 기류가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 신우이 폭로에 따른 논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고 당도 개인사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김은경 위원장 관련한 논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그런 공유는 됐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개인사 문제여서요. 시부모를 18년 모셨다는 말이 거짓이라 폭로했다는 김 위원장 신우이 주장에 자신이 김 위원장 아들이라고 밝힌 A씨는 고모는 조부모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는 반박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혁신위의 인선도 이재명 대표가 다 했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내에선 당초 9월 초까지 활동 예정이던 혁신위가 혁신안 발표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김은경 혁신위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혁신위 논란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좀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십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책임론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위원장님 경질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김 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지만 이 사생활 논란, 이 경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한 거죠.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글쎄 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김은경 위원장의 뭐 사생활 문제, 네. 뭐 그 문제는 뭐 사생활 문제라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는 언급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나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는 모든 건 뭐 당대표인 제 책임입니다. 이 정도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일 아닐까 싶어요. 그걸 모든 걸 뭐 다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지고 혁신위원회를 만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반응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또 이재명 대표 특유의 그런 어법이죠. 어법, 화법 또는 뭐 행태라고 할까요? 자신에게 불리한 주제, 자신이 조금 껄끄러운 주제 이런 것들은 묵묵부답 내지는 또 동문서답 이런 것들인데 뭐 어쨌든 이런 것들 혁신위 활동 자체가 최종적으로는 현 지도부에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니까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쨌든 활동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또 믿음직한 대표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뽑은 혁신위원장이잖아요. 경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혁신위의 어떤 존재감 그리고 혁신위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크거나 많다면 경질을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혁신위 활동이 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 활동한 것들을 결과도 내지 말고 그냥 경질을 할 것이냐. 그래도 활동한 게 있으니까 내놔라도 봐라라고 한번 그 결과물을 보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진단과 평가와 처리 이런 것들은 분명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우리가 지금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혁신을 하겠다는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혁신이 무언지를 먼저 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혁신이 무언데 그걸 하려고 한 것인가 아니면 혁신은 없고 정말 이 지도부를 지키겠다고 한 혁신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도부를 지키기 위한 그냥 어떤 하나의 그 변명 이런 과정이었는가 이런 것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하는 모습을 지도자로서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행동이 좀 뜨뜻미지근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김은경 위원장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면서 당내에서는요 혁신이 무용론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윤영찬 의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넘어서서 당에 그냥 해악을 여기저기 끼치고 있으니까 뭐 빨리 종료를 해야 되겠죠. 그게 설득력이 있고 소구력이 있겠습니까? 그 혁신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그 권위나 리더십이 그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도덕적 권위, 윤리적 권위도 상실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위가 오히려 혁신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위가 무슨 혁신안을 내놓은들 깊이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쭉 들어보면 이게 해체론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일단 끌고 가서 마무리를 짓는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김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뭐 활동을 해왔으니까 갑자기 나 문 닫겠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뭔 활동을 했는지 일단 결론 내려놓고 그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치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정치원을 몰랐다고 하시는 얘기도 있었는데 정치 활동 중에 하나니까 정치 활동이라는 뭘로 합니까? 말로 하는 것밖에 더 있지 않겠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말로 해서 그걸 공감을 얻고 설득력을 얻고 그러면서 힘을 가지고 추진하는 뭐 그런 것이 모양새가 정치 활동인데 지금 혁신위는 뭐 완전히 이제 김은경 위원장의 평지풍파
이런 것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런 어떤 설득력 있는 예.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고 사실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이른바 뭐 비명계라든지 비주류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반발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사람들이 반발하더라도 예.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예. 그에 대해서 그걸 혁신을 내놓은 안을 힘있게 추진하자. 예. 이렇게 한다면 설득력 있게 했는데 지금 같은 거 봐서는 글쎄 별로 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성급한 결론이긴 하지만 뭐 대의원제 폐지나 축소, 뭐 공천 룰 개정 이런 것들 내놓는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 혁신위가 아니더라도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걸 필요하다고 주류 측에서 이른바 이 대표 체제 측에서 예. 얘기했던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왜 그러느냐? 자신들에게 유리하니까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내놓더라도 어떤 한계가 분명한 뭐 그런 안을 내릴 수밖에 없고 예. 그것이 특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무슨 혁신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예. 뭐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혁신안을 내놓더라도 그게 큰 의미가 없는 뭐 다 알고 있는 그런 아닐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당초 혁신이요. 오늘 대의원제 폐지나 이제 축소 등의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모레로 연기를 했어요. 비명계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가지고 내홍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지금도 어찌 보면은 내용의 조짐은 있는 있습니까? 것이죠. 네. 왜냐하면은 평가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방송에서 아니 혁신이 도대체 뭔데 지금 혁신이 대상이 될 만한 행위들을 혁신위가 하느냐 이런 비판을 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혁신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의구심이 있는 사람들의 그 의구심을 풀어줘야 될 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 이 혁신에 대한 의구심은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혁신이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현재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해야 예. 그것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아. 근데 과거에 뭘 잘못했는지 현재 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근데 이런 잘못들은요. 예. 대부분 가장 큰 책임을 가진 그 인사들부터 평가를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위원 중 일부는 예. 현 지도부를 지키는 게 임무다라고까지 얘기하니까 예. 결국 거기서부터 혁신의 의지는 벌써 꺾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네.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는 이견을 양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제 김은경 위원장 사생활 뭐 발언 가지고 또 논란이 계속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 여교수의 총연합회에서 김 위원장의 교수직 사퇴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전직 교수로서 저 발언과 논란된 것들 또 뭐 도덕적으로 또 물론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여러 가지 뭐 지금 논란을 일으킨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네. 네, 뭐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니까 노인회가 사과하면서 자기가 시부모를 18년간 모셨기 때문에 예. 노인 뭐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그분은 어떤 지금 뭐 그 아들이 얘기한 것들 들어봐도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것들 한 번만 그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들이 바로 이제 김은경 위원장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해온 것들이 본인 스스로 불러일으킨 설화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교수분들이 나서셨다. 글쎄 뭐 교수를 비하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마도 지금 말씀드린 거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정말 교수의 수준이 저밖에 안 되나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네. 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교수연합회에서 나선 것 같습니다. 교수라서 철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교수이면서 철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뭐 제가 아는 교수님들 대부분 다 정말 뭐 말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다 철 드신 분들이고 예. 분별력이 있으신 분들이고 예.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아마도 뭐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잘못 나온 실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실언이 정말 혁신위원장으로서 또 조금 더 지나면 깊이 들어가면 교수로서 자격까지 의심하게 하는 뭐 그런 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혁신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 정부가 이달 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이란 보도 일본 내에서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류 소식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요, 일본이 결정하고 책임질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충영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달 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와 강요회의를 열고 결정한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에게 각각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9월부터는 후쿠시마현 일대에서 저인망 어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방류 시점이 다음 달로 넘어가진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本年春から夏頃と見込むとお示しをしており、これに変更はありません。具体的な放出時期は安全性の確保や風評対策の取り組みの状況を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방류 시기 관련해서는 지금 언론상에 몇 번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정부 간의 공식적인 논의 사항이나 그건 아직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해당 국가에서 결정할 사안인 것 같고요. 한일 정부는 어제 열린 실무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여부를 논의했으나 일본 측은 제3국 참여는 IAEA와 협의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네, 분당백화점 흉기 난동범 22살 최원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최원종은 범행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리거나 신림동 흉기 사건 등을 검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자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상이 공개된 분당백화점 흉기 난동범 22살 최원종의 모습입니다. 검거 당시 짧은 머리의 사진과 머리가 긴 운전면허증 사진 등 두 가지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최원종이 구금 과정에서 찍는 머그샷 촬영을 거부해 최근 얼굴 식별이 가능한 검거 당시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경찰은 잔인한 범행 수단 등 현행법상 최원종의 신상 공개 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최원종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최원종은 범행 전 지난달 벌어진 신림동 살인 사건과 흉기를 검색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를 든 사진을 직접 찍어 올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신미약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완벽한 계획 범죄와 완벽한 모방 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분당 백화점 흉기 난동 참사 현장에는 자그마한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주민들은 국화꽃을 놓으며 최원종이 몰던 차에 치여 사경을 헤매다 숨진 60대 피해자를 추모했습니다. 나도 이 친구인데 가슴 터진다. 아름다운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순간에 그냥 박살냈어. 흉기 난동범 최원종은 검찰 송치 과정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의 신상과 사진 공개가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경찰이 공개한 22살 최원종의 모습을 보면 운전면허증도 있었고요. 검거 당시에 사진해서 2장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머그샷을 거부를 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지금 그렇습니까? 현행법하에서는 이제 피의자가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하는 게 필요하지만 피의자의 인권만 보호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지금 뭐 이와 관련해서 법 개정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사진 공개된 거 2개 보시면 왼쪽에 최원종의 사진과 옆에 그 검거 당시 사진을 비교하면 그 동일인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과거에 저 운전면허증이나 증명사진 등만 공개되다가 아니 이거 실물하고 다른 사진을 공개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비판들이 나오니까 저번 신림역 난동 살인 사건 그 조선 때부터 검거 당시 사진을 옆에 같이 거는 거예요. 그래도 최근의 사진과 최근의 모습과 유사한 거를 같이 공개한다는 취지로 저렇게 공개를 하는데 저거보다는 더 확실한 건 말씀 아까 하셨던 것처럼 머그샷을 공개하는 게 가장 확실하죠. 그렇죠. 뭐 그런 방향으로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머그샷 가장 최근의 사진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흉악 범죄자에게 이제 머그샷의 거부권 줘도 되는지 이것을 두고서도 논란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사실상 현행법상으로는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머그샷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촬영도 못하고 공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 훈령에도요.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거나 또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만 공개할수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최원종에 대해서 2가지 사진만 공개를 된 것으로 보셔야겠습니다. 결국에는 법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습니다.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 관련돼서 논의가 있는데요. 6월 10일 기준으로 지금 7건의 법안이 발의는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에 본회의가 또 열리지 않습니까? 그 안에 좀 처리가 돼서 다음부터는 이런 논란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은 꼭 통과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상황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 범죄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는 쪽의 입장들을 좀 들어보면 이게 대중들한테 분풀이하는 것 이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피의자 신상 공개하는 게 아니라 뭐 재판을 통해서 이후에 공개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단 뭐 국민의 알 권리 문제도 있지만 지금 이번에 최원정도 머그샷 촬영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외부적으로 알려지는 것 이렇게 특히 은둔형 외톨이 관련된 이런 류의 사건들은 본인이 외부로 알려지는 거 굉장히 꺼려요. 그러면 잠재적으로 이런 범죄를 꿈꾸는 사람들도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렇게 나의 신상이 완벽하게 공개될 수 있구나라는 두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보호, 그다음에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입니다.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피의자 인권만 강조하다가 자칫 중요한 이런 문제들이 참 도외시되면 인권만 강조하다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범죄 예방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연히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논란이 되는 사안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번에는 살인 예고글 관련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흉기난도 사건 이후에 온라인상에 올라온 살인 예고글 194건이고 65명이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이 10대 청소년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 보도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네. 이미 살인 예고글 또 많이 보셨을 텐데 200건에 가까운 글들이 올라왔다는 사실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검거해놓고 보니까 절반 이상이 청소년이라는 점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당연히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이런 모방 범죄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사실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것이 대부분 입건이 형법상의 협박죄로 입건이 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인데 사실 단순히 이 살인 예고글들이 협박을 넘어서서 정말 살인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것을 볼 수 있는 정황, 그러니까 흉기를 준비했다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정말 내용들이 적시돼 있어서 살인을 예비한 것까지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협박죄를 넘어서서 살인 예비죄로 입건을 해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이 예고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단순히 해프닝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는 것을 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이어지는 것들에서 이제 강력한 처벌하는 의지가 있어야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최원정을 비롯한 이 대전 교사 피습 사건의 피의자가요 정신질환자인 것으로 좀 알려지면서 대책으로 거론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른바 사법 입원 제도, 그러니까 법으로 이 강제 입원시키다 이런 건데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현재는 안 되죠. 현재는 이제 이것도 이제 입법 사항이 될 텐데 현재 강제 입원할 수 있는 게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보호 입원이라고 해서 일단 보호자 2명, 그다음에 정신과 전문의 각각 다른 병원에 2명이 동의하면 입원시킬 수 있는. 그다음에 또 지자체장과 경찰이 함께 할 수 있는 전문의와 함께. 마지막으로 이제 급박한 이제 범죄 현장 같은 데서 급히 3일 동안 정도 입원시킬 수 있는 응급 입원 3가지가 있는데 이거 갖고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법 입원제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정신질환자가 자발적으로 입원하는 걸 우선으로 합니다. 근데 만약에 입원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제 법원의 판단으로 입원시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이번에 최원종 같은 경우도 지금 3년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징후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통해서 입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라는 건데 항상 이런 것도 논의가 됐다가 다시 되지 않고 다시 폐기되고 했던 이유는 결국 또 인권 문제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인권 침해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를 논의를 해가면서 제도적 완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권 침해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법 입원제 4년 전 조현병 환자 안인 등 사건 때도 도입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도입은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건데요. 4년 전 그러니까 2019년 4월 안인득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방화로 인해서 아파트 주민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치는 사건이었고 당시에도 사법 위범죄 논의가 굉장히 뜨거웠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인권 침해 논란도 있었고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야말로 좀 국회에서 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 침해 문제도 있겠지만 사법 위범죄 자체가 갖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려서 입법에 대한 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2%대 인상에 그쳤지만요. 체감이 안 된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네,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물가 상승폭이 IMF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배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고깃집입니다. 최근 삼겹살 1인분 가격을 2,000원 올렸습니다. 인건비 올랐지, 그다음에 사료비 올랐지, 전기료 올랐지, 모든 게 오르다 보니까 내리질 않는 거예요. 한번 올라가면 그거로 끝이야. 다른 식당들도 비슷한 사정입니다. 올릴까 아니면 좀 고민이 많아요. 또 올리면 손님들한테도 약간의 좀 불만도 있을 거고, 또 안 올리자니 저기 뭐 인건비도 있고 월세도 있고 그러니까. 일시적 요인으로 가격이 급변하는 농산물과 석유류 등을 빼고 그런 물가를 계산해 보니 올해 상승률이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2%대 안정세지만 물가의 근본적 추세는 강한 오름세인 겁니다. 빼고 차이긴 한데 그래도 앞자리가 바뀌는 경우가 꽤 있으니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오르다 생각을 해요. 여기에 국제 유가와 곡물값까지 오르고 있어 고물가 파고가 다시 올 거란 우려가 커집니다. 유가가 다시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인건비, 추가적인 다른 비용들의 증가가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상 여건이 불안한 데다 추석까지 다가오면서 물가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됐지만요. 물가가 고공비행하면서 국내 소비 한파를 맞은 모습입니다. 네, 관련 내용 서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여름 휴가철 이러면 좀 대목이다 이러고 좀 많이들 소비를 하는데 요즘 지갑 열기 무섭다는 분들 많아요. 소비 심리가 위축된 원인 뭐로 가장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먼저 폭염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에도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지속될 예정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고온에 취약한 노약자 분들 같은 경우는 외출을 하기가 꺼려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질병관리청 또한 외출과 활동 자제 권고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유행도 어쩌면 이제 소비 위축에 좀 영향을 주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일일 확진자 수가 반년 만에 5만 명대를 찍었습니다. 질병관리청도 이달 중순 확진자 일평균 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름에 실내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는 것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당연히 노약자들 위주로 코로나에 취약한 노약자들 위주로 외부 활동을 또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이것도 역시 내수를 침체시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게 우리 흉기 난동 때문에 장갑 차 입고 이러니까 쇼핑하러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좀 원인이 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흉기 난동 때문에 또 최근에는 각종 테러 위협이 인터넷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테러 위협이 있는 곳에는 아예 방문을 자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쇼핑을 하러 나갔다 하더라도 무장한 경찰관분들이 계시고 이러면 자기가 사고자 하는 것만 사고 빨리 집에 가게 되지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충동 구매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건 역시 내수 소비를 감소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소비자들 지갑 안 열면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 거 주변 상권 상인들일 거거든요. 실태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 그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던 서현역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주말에도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유동 인구가 훨씬 줄어들었고요. 일부 상인 같은 경우는 매출이 70에서 80% 이상 줄어들었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역시 흉기 난동이 벌어졌던 서울 신림동 주점 골목 역시 많은 가게들이 임시 휴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상인들 같은 경우도 매출이 50% 이상 감소를 했다 하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걱정이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시민 안전을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또 내수 경기를 진작시켜야 되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절충점은 어느 점 정도에 있다고 교수님께서 보십니까? 사실 저는 시민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 여기저기 그 흉기 난동에 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정부가 나서서 내수를 진작시킨다고 소비 쿠폰을 뿌리고 이래도 좀처럼 밖에 나가서 소비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민 안전을 우선 확보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대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예. 내수가 진작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지금 뭐 근거 없이 온라인상으로 테러 위협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에 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국내 관광지 물가도 지갑을 닫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흔히들 이제 바가지 상술이라고 하거든요. 차라리 국내보다는 가까운 외국에 나가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국내 휴가를 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간단한 그 예. 자료를 보더라도요. 네. 지난 6월 달에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2.7%였는데요. 네. 휴가 관련한 비용 관련 물가 상승률은 이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콘도 이용료 상승률은 13.4%였고요. 예. 호텔 숙박료도 11.1%였습니다. 이외에 뭐 수영장 이용료나 휴양시설 이용료도 다 3.9%였고요. 거의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6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의 2배 이상이 되는 수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숙박시설 이용료가 세계 다른 나라의 주요 도시들, 뭐 요즘에 엔저로 싼 일본 같은 곳의 주요 도시 숙박비보다 우리나라 국내 숙박비가 더 비싸서 국내 휴가를 지금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이제 숙박비를 예로 들었지만 숙박비 이외에 다른 것들 또 예를 들어서 뭐 바가지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국 악순환으로 더 안 좋게 만드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휴가지에서는 사실 뭐 한철 벌어서 1년 먹고 산다 이런 말은 옛날부터 회자가 됐었는데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바가지를 씌우게 되면 결국은 소비자들은 합리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국내 여행 대신 해외 여행으로 대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한 해는 바가지로 지역 상인들이 이득을 볼 수 있다 할지라도요. 결국 이거는 반복되는 게임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점진적으로 휴가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이런 점을 명심하셔가지고 바가지를 하지 않도록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이러다 보니 해외 여행이 늘어나고 결국 내수 경기가 위축돼서요. 이것도 데이터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내수 소비가 지금 민간 소비가 GDP의 약 절반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러는데 2분기에는 1분기 대비 0.1%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분기에만 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전분기 대비 0.6% 민간 소비가 성장을 해서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 소비가 점점 침체가 되다 보니까 결국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전망했던 하반기에 경제가 반등을 할 거라고 했던 상저하고 전망은 날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수 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들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소비 심리 다시 살릴 수 있는 대책 뭐가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소액의 소비 쿠폰을 다수에게 뿌리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늘어나면 해당 상품에 대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요. 소비 쿠폰을 다수에게 뿌리는 것은 내수 진작에 효과가 없고요. 경제학에서 봤을 때 동일 금액의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는 계층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주는 것이 내수 진작 효과가 더 크고요. 이거에 더해서 저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좀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소비 지출을 늘리게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단체 관광 제한을 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소득이 높은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좀 오랫동안 숙박을 할 수 있게 쿠폰을 제공한다든지 가족을 동반할 경우에 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소득이 많기 때문에 들어와서 더 많이 쓰기 때문에요. 국내에서 이런 식의 전략을 사용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 해양경비정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해 중국과 필리핀 양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해안경비정에서 물대포가 뿜어져 나옵니다. 갑작스런 물대포에 필리핀 선박은 결국 운항을 멈춥니다. 지난 5일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를 운항 중인 필리핀 선박을 향해 중국 해안경비정이 물대포를 발사했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과도한 공격 행위였다며 중국 측에 항의했습니다.
David versus Goliath situation because there were only 2 Coast Guard vessels and 2 Philippine supply boats against 6 large Chinese Coast Guard vessels. 중국 당국은 자국 해역을 침범한 필리핀 선박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맞섰습니다. 사건 발생 지역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현재 필리핀 해군이 주둔 중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남중국해의 9단선이라고 불리는 9개 선을 긋고 선 안쪽의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가 중국의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이 이를 무시해 필리핀을 비롯한 인근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한 난민이 보트 위에서 구조되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지중해에서 구조된 한 아프리카 난민 모습인데요. 탈출이 점점 늘고 있는 아프리카 난민 상황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3일 아프리카 리비아 해안을 떠난 난민 266명이 바다에서 스페인 NGO 활동가들에게 구조되었습니다. 이태리 나폴리로 향하는 구조대의 배 안에서 이들은 무사히 구조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올해 초부터 지중해를 건너 이태리에 도착한 아프리카 난민 수만 8만 6천여 명입니다. 한편 튀니지 정부는 최근에 난민들을 리비아 인근 국경으로 추방하고 있어서 국제적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네, 튀니지 정부가 난민들을 국경으로 추방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아프리카 튀니지와 리비아는 지도상으로 이태리 남부와 가까워서 유럽으로 가려는 아프리카 난민들의 출발지였습니다. 그런데 리비아에서 불법 난민 단속이 심해지면서 최근에 튀니지로 가는 난민들이 증가했고 지난달에 튀니지 주민과 난민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다가 현지 주민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튀니지에선 난민 추방 시위까지 일어났고 튀니지 정부는 난민들을 사막인 국경까지 추방하게 된 것입니다. 네,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갈등 세계 곳곳에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현재 태풍은 일본 가고시마 남쪽 해상에서 느린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오전쯤에는 남해안에 상륙한 뒤에 내륙을 관통해서 지나갈 전망인데요. 내일부터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영동에는 50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고돼 있고요. 영남 지역으로도 최대 400mm 이상의 많은 비와 함께 순간 초속 40m에 달하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1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절기 입추인 오늘도 폭염특보가 내려진 대부분 지역에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과 대전이 36도, 광주는 37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속초가 26도로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겠습니다. 곳곳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편 폭염특보는 비가 내리면서 점차 해제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